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보영 작가님 소설을 읽어서 너무 좋은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문보영 특집을 위해서 5권의 문보영 작가님 책을 순삭 내에서 읽고 온 붉은 PD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로.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문보영 작가님 특집 2편, 그렇죠. 2탄 하려고 그랬어. 2편 두 번째 에피소드. 또 하나의 신간인 알마 출판사에서 나왔죠. 첫 소설집인데요. 자, 어떤 책입니까? 네, 이 책은 설명했듯이 뭐 크게 요약하는 건 어려운데 제목부터. 네, 하품의 언덕이라는 단편 소설집이고요. 하품의 언덕.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꿈과 하품, 잠에 대한 게 중심 테마 있습니다. 그리고 하품의 언덕이라는 그림이 있던데요. 네네. 그게 아마 일반 판형에는 있을 거고요. 표지에. 그리고 달리의 작품이 아마 하품의 언덕 있어요. 네. 그리고 동네 책방 에디션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는 하품의 언덕 그림이 없는데 일반 서점에서 사시면은 그게 이제 언덕이에요. 그 언덕. 그리고 사람 아래 있고. 그래요? 네. 표지 디자인에 여기 보면은 살바도르 달리의 그 클리프라는 작품의 사람 있죠. 이게 그 표지 보시면 네네네. 거기서 아마 따온 거예요. 살바도르 달리의 네, 클리프. 제목이 클리프죠. 네네네. 절벽. 네. 그러네요. 네. 네. 나중에 클리프. 이거 찾아보시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지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오디오 컨텐츠니까 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작가님의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탁이 들어와서 그렇게 쓰시게 됐다고 하고 여기도 나오네 인터뷰에.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보고 명감받은 작품을 쓰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고요. 일기 딜리버리를 하면서 좀 약간 지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일기는 어쨌든 계속 내 자신이 나라는 화자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이제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소진됐다는 느낌이 좀.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몇 권을 쓰신 거예요, 책을. 소진이 안 되면 이상한 거지. 네. 그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문장만 써야 하는 시와 달리 소설은 중요하지 않은 문장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 민음사 TV에서 그 문보영 작가님 그거 일기시대 나올 때 인터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 시리즈를 이렇게 제안하러 갔더니 번아웃 왔다고 하셔가지고 편집자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번아웃을 좀 미루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기시대까지 나오고 그렇죠. 일기시대 나오면서 아마 하품의 언덕도 종료가 이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지치셨던 상태에서 아마 제안이 와서 아마 소설은 또 다른 이제 책의 장르니까 시도하신 것 같아요. 네, 이 하품의 언덕은 총 16개 단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8편은 책말이 연작 시리즈입니다. 네. 이제 이 책말이가 뭐지 좀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책말입니다. 뭐 네. 김말이 같이. 김말이. 그쵸. 아니 그 계란말이 그 말이 맞아요. 맞죠. 네, 맞죠. 맞는데 의외의 예시가 나와가지고. 제가 배고파가지고 지금 네, 계란말이, 네, 햄말이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보통 책을 읽으시는 여러 방식을 봤지만 저는 우선 문보영 작가님처럼 책 읽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고요. 네. 저도 섣불리 따라하지 못하는 방식이 뭐냐? 네. 하루 읽을 분량을 이게 그 어느 시인 그 포엣 브이로그 그 브이로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책을 그날 읽을 책 분량을 찢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돌돌돌 말아서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니시다가 카페 가서 이걸 그냥 펼쳐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말아서 갖고 다니는 행위를 책말이라고 하시고 지금 이제 제 앞에서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소리는 들어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업책방 쓰면서 굿즈처럼 가져갈 수 있게 둬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 읽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책을 그날 읽을 분량을 찢어서 이렇게 마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스킹 테이프로 만들어 오면은 들고 다니시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그날 읽은 거는 버리던가 방목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다 버리세요. 그래서 책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으시는데
네,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작 시리즈는 시작은 그래서 어떤 작가의 인터뷰 같이 나오면서 책말이를 어떻게 하셨나, 책말이 방식이 뭔가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어져서 약간 작가님의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쭉 연작이 됩니다. 책말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잖아요. 말씀해 네네. 주신 대로. 문보영 작가님의 이 독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책을 찢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책을 찢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혼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이 다 누구한테 있죠.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저희 둘째 딸내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교과서가 무겁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에서 교실 안에 사물함을 잘 못 쓰게 해요. 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책상 서랍에 그냥 넣고 다니든지 아니면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 짊어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리도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게 책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아이들 조그만데 아직도.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저희도 그랬고 책을 찢자. 분권을 하자. 그렇죠. 분권. 분권하자. 그리고 선생님 처음에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얘가 안 한다 그러나. 그렇죠. 혼나죠. 보통은 혼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그 안내사항에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책가방이 무거우니까 그 해당 진도에 맞게 책을 그 분권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세요. 뭐 그렇게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또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책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게 뭐 크겠어요? 그쵸.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사실은 그렇게 합의한 적은 없는데 암묵적인 룰처럼 우리가 이 책은 뭔가 훼손하면 그쵸.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약간 옛날에 음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억지로 먹지 마라, 남기면 안 된다. 라는 게 주된 메시지였으면 그래도 최근에는 실제로 알러지가 꽤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 먹다 못해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찐 애들이 많으니까 야 음식은 남겨도 돼 이런 게 그래도 조금씩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책은 약간 좀 높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상관없이 약간 좀 높게 고귀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걸로 느끼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보관할 때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책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이 내 선물이라고 받아도 뭔가 내가 함부로 못하는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책의 물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되게 좀 뭐랄까 고귀함이 있죠.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독서가들 중에는 이 책의 물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애정은 좀 차치하고 경직된 독서 문화 같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특히 좀 큰 거죠. 특히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책을 엄청 읽히고 싶어요. 정작 자기들은 안 읽어.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독서 캠페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제가 이만큼 나이가 되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너무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오독한다. 우리는 오독하고 독서에 대해서 오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공부의 연장선으로 이거 시키고 싶은 거지. 부모의 욕망을. 그렇죠. 수능과 연결돼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게임하고 뭐 스마트폰하고 TV 보고 그러지 말고 책 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저학년 애들한테는 부모가 이제 할 수 있는 잔소리가 책 봐라거든. 책이라도 봐라. 그래서 막 전집 사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래놓고 자기들은 안 본다. 부모들이. 저는 그게 가장 좀 뼈아파요. 네, 그래서 좀 이건 좀 이야기가 좀 약간 곁길로 샌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행위에 있어서 쓸데없는 강박들이 우리는 너무 많지 않나. 네. 어떻게 보면 이 책말이 독서법을 하시는 문보영 작가님의 이 독서 방식이 굉장히 독서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을 환기시키는 게 꽤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미디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종이책은
물론 이게 책으로 여기지만 사실 책은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내가 읽어서 말을 구전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텍스트 형태가 프린트돼서 물화될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우리는 앞에 거는 약간 많이 무시하고 구전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좀 가볍다고 여기거나 그렇게 여기고 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은 이런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종이로 만들어진 재질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문 작가님의 이 소설도 그런 느낌이 든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진짜 독서는 지식 습득 이런 거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백과사전 이런 거나 위키피디아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진짜 책 읽기의 목적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 집단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구전 전승에 대한 연구들이 막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하품의 언덕에서 나온 단편집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동화 같고 신화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런데 이거는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읽는 것도 재밌었지만 구두로 했을 때 더 재밌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같더라고요. 그러네. 그럴 것 같네요. 아이들이 읽을 때 상상력이 막 발휘되고 특별히 대표작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종류? 네네. 다종류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막 상상이 되고 뭔가 괴기하면서도 뭔가 옛날 신화 같은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었고 하품의 언덕 자체도 설명을 하잖아요. 막 그 언덕에 가서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 일어나는 현상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게 된다. 막 이런 내용들과 스포가 이건 아니겠죠? 그 하품의 아이들까지는? 그냥 하세요. 네. 그래서 하품 네. 그런 하품 현상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한 7% 정도는 다른 과정 없이 갑자기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뭔가 신비롭고 신화적인 사건들을 다뤄내는 방식이 저는 이건 책이라는 폼을 이제 당연히 작가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이거는 말로 이야기로서 전달되는 약간 구두 전승 같아서 전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네요.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성인들의 어떤 독서회에 낭독회 같은데 한 권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쭉 한 편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상상에 그러니까 그러게. 잔상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기괴하고 해괴한 것들 그렇지만 내용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도 있고 그래서 약간 구두에 좀 더 어울리는 소설집 같았다. 아마 제이님도 보셨을 텐데 그 SF 최근에 그 책 중에 책의 가치단가? 오, 네. 거기 보면 이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거. 네네. 네. 구전으로 한 그 저는 그 도서관? 맞아. 도서관 사람이 자체가 도서관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막 네. 매입하고 막 그걸 막 베스트셀러는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읽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이게 이 책말이 연작집이 8개인데 그 사이사이에 또 새로 단편을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단편들이 하나같이 다 약간 되게 방금 이야기하신 뭔가 이상한 나라 1, 이상한 나라 2 같이 되게 기묘한 월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편집이 꿈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약간 반전일 수 있죠. 왜냐면 책말이 1만 읽으면 작가님 인터뷰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순서가 현관에 사는 사람이라는 단편집으로 맞아.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처음 읽으면 느낌이 책말이가 부록 느낌이고 결국엔 진짜 내용은 현관에 사는 사람 이렇게 다종류로 이어지는 단편들이 중심에 있구나로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한 반 정도 그 쫄지 않는 나의 세상인가 거기까지 읽고 나서 든 느낌이 내가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 아닐까? 이 작품은 그 책말이가 그렇게 그런 부록 느낌이 아니라 이게 중심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분간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그때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릴 때 하던 공상이긴 하지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꿈에서 등장하는 내가 진짜 나고 이 세계가 이 세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 네. 꿈속에 내가 나고 진짜 나고 이 세계가 진짜 리얼이 아닐 수 있다. 언제 그런 생각? 그냥 그런 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끔. 왜냐하면 너무 실감나는 꿈은 꾸고 나면 깨고 나서도 좀 약간 멍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멍함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멍함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실제로 그 추천사의 박연준 시인도 좀 비슷한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꿈의 기록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꿈이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는 그렇지. 잔상이 겨우 남아요. 내가 귀신 꿈은 꿨는데 내가 귀신이었나? 약간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그런 톤을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편을 하나 읽고 나면 내가 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약간. 근데 꿈과 같은 근데 클라이막스가 재밌어, 있어요. 꿈에는 다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뭐가 변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으악 하면서 깨든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기억이 안 나는 수많은 꿈 말고 그나마 기억하는 꿈들은 놀래야지 그나마 기억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나를 혼냈다. 또는 뭘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중심 사건이 있고 그 중심 근처는 다 까먹어도 그런 한 가지가 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다종류 같은 경우에도 다종류 해가지고 동물 내용인가? 뭐 괴물인가? 근데 읽었는데 뭐 이거 완전히 지혜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막 방을 나뒹굴고 있고 근데 마지막에는 막 자기가 그거를 그냥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 특징이 저는 꿈에 대한 꿈을 소설화시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잔상이 남아서 결국 깨고 나면 질문은 남아요. 나는 왜 혼자지? 또는 뭐 첫 번째 나오는 현관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현관 같은 데서만 살게 된다면 나갈 수 있을까? 끔찍해. 또는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꿈 장르로 꿈 소설 장르가 있다면 이 소설이 거기에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감상이고요. 네. 약간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게 이게 책이 표지가 2개의 버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책을 그냥 사셨을 때 작가님의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동네 책방 서점 에디션을 사시면은 그냥 문보영 작가님의 이 소설집을 위한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 이렇게 지구 같은 거에 서 있고 그 사람의 말풍선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말풍선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보면서 저희가 약간 인셉션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셉션은 뭔가 논란의 특징이지만 정교하고 뭔가 딱 영화 같은 장치라면 사실 꿈에서 꿈꾸고 또 그 꿈이 꿈이고 깼는데 이게 꿈인지 저 꿈인지 헷갈릴 때는 사실 그건 기계적인 정교함보다는 그냥 꿈속에 있는 그 망연한 그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감상이. 근데 그거를 여기서 구현시킨 느낌이어서 저는 현실판 인셉션은 이 소설의 느낌하고 비슷하다. 네. 문보영 작가님이 그리신 말풍선 이 그림은 일반 책에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있고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은근히 다재다능하셔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또 되게 잘 그리시는. 네. 고래, 그렇죠. 네. 그냥 이 나머지 그림들은 그릴 법한 그림인데 고래는 되게 잘 그리시죠. 네. 그렇죠. 결국 그림을 잘 그리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문보영 작가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문보영 작가님의 작가 세계 이런 것을 저는 누군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거 꿈 반드시 들어간다. 꿈에 대한 거, 불면에 대한 거, 잠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앞서서 다룬 일기시대든지 다른 작품들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그 꿈 제가 막 꿈 소설이라고 막 저 혼자 정리를 했지만 이런 식의 테마들이 계속 등장을 함으로써 저는 그런 중심 주제가 계속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앞으로 어떤 식의 또 글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떤 진화가 또 이루어질지 작가님 안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뭐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역사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뭐 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떤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일기시대 같은 에세이의 연장선도 분명히 나올 테고 그건 또 할 텐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측 안 되는 변주곡이랄까요? 네. 즉흥 변주곡 같은 느낌? 네,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한 예상이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문보영 작가님 특집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걸 하기 전에는 문보영 작가님 책을 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읽게 된 거죠. 좋은 기회로. 근데 이제 재밌어서 더 읽은 거고 사실 뭐 저도 어쨌든 직장인이고 이래저래 바쁘기 때문에 2주 분량 2회차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작가의 책을 5권 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에세이 분량이 좀 많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책 읽었으면 사실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제가 끝내죠. 그렇죠. 2권만 읽고 사실. 네, 보통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읽었던 것은 확실히 그 작가님만의 세계, 글 세계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컸고요. 사실 작가님을
이 작품이나 이 글 세계 이런 걸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보영 작가님을 좋아할까는 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자유 그냥 이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까 꿈도 이야기했지만 자유를 또 빼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라기는 저는 뭐 앞에 앉아 계신 아미만큼의 팬은 아니지만 네. 우리 제이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가님을 응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좀 무엇에든 좀 구애받지 마시고 더 자유롭게 쓰시면 좋겠고 행복하시면 좋겠고 요즘 작가님이 좀 건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은 네.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건강이 오래. 네. 분명히 그래도 이게 그 작가님도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진짜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밤 새벽에 그 시간에 안 잔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뭐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 하더라도 오전에 좀 잔다 하더라도 그게 그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건강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그 장면도 좀 떠올랐어요.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SBS에서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더 팬 혹시 보셨어요? 네네. 보셨어요? 네네. 저는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카더가든 그쵸. 카더가든. 네, 카더가든하고 그 비비. 정유라. 예, 막 그런 그쵸, 애들 네. 막 애들 예지. 죄송합니다. 애들 아니고요. 아니, 늙은 티내네 또 여기서. 진짜. 그런 분들이 나오셨던 당시에는 제가 안 봤는데 그냥 약간 좀 전형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뒤늦게 카더가든하고 비비가 좀 약간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왔을까? 약간 제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뭐죠? 싱어게인도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막 제가 쭉 보고 막 정주행하고 이랬거든요. 스킵할 거 스킵하면서 그 결승 무대에서 그 위희아라고 김이나 씨가 거의 비슷한 평을 해요. 뭐냐면 근데 거기서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심사위원들의 그게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한 표일 뿐이지 다만 이제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지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심사위원은 아닌데 그렇다면 나도 팬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현 씨가 그랬나? 카더가든은 하여튼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가 카더가든은 좀 약간 지하고 싶은 거 약간 하고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팬이 필요해. 약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좀 비슷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문보영 작가님의 글이 앞으로도 진짜 막 엄청 대중을 막 휘어잡는 그런 식의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굉장히 탄탄하고 작가님을 확 지지해주는 마치 제 앞에 계신 분처럼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같은 분들이 더 문보영 작가님을 사랑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작가와 독자들의 연대가 좀 공고해지면 좋겠고 또 그게 굉장히 작가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응원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구독만 하시면 되네요. 돌아서 왔네요. 네. 사실 구독이 제일 중요하죠. 네, 구독. 네. 저는 이 책에서 저희가 뭐 짧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줄였지만 책말이 연작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자꾸 등장하는 이야기는 사실 친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정리하고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좀 마지막 부분들 읽으면서 이제 잠들었더니 꿈에서 비슷한 잔상들을 이제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은 꿈, 잠을 통해서 그 친구와 이별하고 다시 기억하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사실 누군가 이별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은 뭐 알아서 하겠지만 좀 안 좋은 일을 자기가 담아낼 때 맨정신에 뭐 담아내지 못하니까 뭐 술도 드시는 거고 막 뭐 홧김에 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그래도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자기. 그래도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밥은 먹고 잠은 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별하는 방법 또는 친구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이 작가님이 또는 이 작품이 그런
꿈을 꾸고 잠을 자는 걸 통해서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제대로 읽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은 확실한 거 하나, 문보영 작가님이 여기서 만드신 이 꿈들의 세상은 안전해요.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세계라는 것을, 안전하게 구축돼서 세계라는 것을 느끼고 자기 전에 한 편씩 읽고 꿈에서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반가우실 것 같아요. 저도 한두 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한두 편 정도 읽으면서 특별히 뭐 이별이나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잠자기 어려울 때, 되게 다 신화 같은 내용이고 동화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그런 좀 잠드셔서 그 잠을 통한 좀 다독임 또는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주변인하고 팬의 감상은 역시 이래서 다르네요. 역시 팬이 괜히 팬이 아니네. 역시 더 아미 오브 문보영. 네. 근데 굉장히 진짜 깔끔하게 요약하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지금 제이님이 이 소개한 걸로 이 하품의 언덕을 앞으로 소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쁘네요. 왜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네. 문보영 작가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제이님한테 평론가세요? 네, 영광입니다. 그러셨다는데 평론가를 꿈꿔야겠네요. 아니 근데 진심이 담긴 감상평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2회차에 걸쳐서 에피소드로 따지면 3회차고요. 그렇죠. 2회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문보영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또 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산문만 10권이 계약돼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네. 신작을 읽는 즐거움을 앞으로 향후 한 5년 안에 가장 많이 주실 작가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고, 그 왕성한 어떤 창작력에 저도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지치지 마시고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작가님.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링크 보내드릴게요. 진짜? 네. 좀 생각보다 인스타그램 활발히 하셔서 그래요? 태그하면 귀여운 그 뭐라 해야 돼, GIF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표정 같은 거. 하하. 결과물 제가 한번 들어보고. 검열. 원래 검열 안 하는. 우리가 근데 나쁜 이야기 안 하지 않았어요? 나 되게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저 아무 말 안 했는데. 괜히 혼자 찔린 건가?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좀 못하겠어.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약간 도망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책방에서. 막 작가님 태그해서 막 저희 방송 이런 거 했어요, 막 그런 건 못하겠어요. 방송은 안 해봤고 이렇게 책 사진을 많이 하죠. 그런 거는 그렇죠.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면 솔직히 저희 그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이렇게 연결되신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못하겠어. 근데 그런 거는 해주세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검색으로 자아 검색 뭐라 그러죠? 모르겠어, 그거 안 해봐. 아니 왜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셀프로 자기 이름 해가지고 그 검색을 뭐라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태그로 이렇게 뭐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많이 들어주세요, 다른 분들이. 오늘 저희 171회 금요일 책에 빠지다에서 다룬 책은 문보영 작가님의 소설집 하품의 언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이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